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3시 라이브는요, 조동찬 교수님과 함께하는 조동찬의 질문 있는 시간 코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의가학자와 또 의정 갈등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요즘 정부에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와 좀 지역의사제, 이런 것들에 네.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오늘 주제 먼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대표적인 게 공공의대, 공공병원 설립입니다. 이유는 그랬죠. 우리 지난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그 중심에 있었던 게 필수 의료, 사실은 기피 의료라고 말씀드리지만 필수 의료진이 계속 부족해지는데 그게 지방으로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한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놓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할 거예요. 일단은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세웠던 공약집을 보면 전남권에 3곳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운영 방식은 그러니까 3곳 이렇게 동부권은 여수 순천, 서부권은 목포, 중남권은 장흥 또는 나주 이렇게 하지만 이것은 지역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역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운영 방식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대, 입학 정원은 약 50명 내외 총 정원 300명 수준. 그리고 국가 장학생 선발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 의사, 지역의사 사관학교 이런 말도 나왔어요. 네. 그리고 공공병원은 어떻게 하느냐. 전국 20에서 25개 지역. 예를 들면 강원도 강릉, 전남 고흥, 경남 고성, 그다음에 충남 청양, 경북 영양. 딱 얼핏 들어도 네. 우리가 고개가 끄덕일 만한 의료 취약지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료 취약지구에 공공병원 만들고 거기에서 아주 지역 시민들을 주민들을 잘 치료할 의사를 양성하겠다. 이런 취지니까 뜻은 이해가 좀. 이해가 가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마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그렇죠. 거예요. 이 의료 취약을 해결해야 네. 되는 건 모두가 좀 공감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정부의 정책은 마음만으로 되진 않는다. 네. 디테일에 되게 중요하다. 오늘 코스피가 폭락했잖아요. 한참 또 오르다가. 이게 지금 어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세제 개편안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장의 반응은 정반대죠. 저는 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뭔가 어느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딱 하나 알았어요. 정부의 정책과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 그리고 당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 정책을 만드시는 분이 코스피가 폭락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은 오늘 국회 청원에도 절반이 그것을 원래대로 반대한다라는 네, 청원이 네.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반감을 사기 위해서 그 정책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다 좋은 의도로 의도로 했겠죠. 했는데 네. 이 방법이 약간 어긋나면 실제적으로는 정반대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지금 공공의대가 없냐? 공공의 국립 그런 데가 있지 않나요? 네, 공공과 공공의대, 그러니까 일단 나중에 공공병원과 사설병원은 개념을 막 칼 자르듯이 나누기가 어렵지만 네. 이 공공의대하고 사립의대는 분명하죠. 공공의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의대예요. 네. 우리나라 지금 공공의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디 있나요? 서울대, 그렇죠. 경상대, 네.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의대 10개 의과대학이 국립대학이에요. 거기서 의대생이 있죠. 네. 우리 40개 의과대학에서 10개가 공공의대입니다. 우리 공공의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10개나 있는 거네요. 현재 정말.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그동안 10개나 있으면 25%죠? 네. 40개 중에 10개, 25%나 우리 몇십 년간 있었어요? 왜 공공의대가 10개나 몇십 년간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의사 왜 부족할까? 생각보다 그렇네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되게 저는 뭐냐면 너무나 좀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공공의대를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0개 의과대학이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기자할 때 국회 토론회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렇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서울의대에 입학하고 경북의대에 공공의대에 입학한 이 사람들이 필수 의료에 가고 지역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유도제도나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자 그랬어요. 유인책이 먼저다. 새롭게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있는 공공의대 안에서 답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 있는 공공의대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새롭게 공공의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까요? 이거 정말 저는 이게 뭐냐면 그리고 이 공공이라는 개념은 수용자, 소비자적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갈 때 네. 아, 저기는 소유주가 공공이니까 나 저 병원 가야지. 아, 저기 저 병원은 소유주가 기업이야, 대기업이야. 안 가. 이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아니죠. 의료 소비자는 저 병원이 나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인가. 이게 제일 목표예요. 그렇죠.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자 중심, 탁상 공론적 측면이 되게 강해요. 지금 누가 어느 의료 소비자가 병원의 소유 주체가 공공기관이냐 대기업이냐 이걸 따집니까? 절대 안 반대로 우리 빅5라고 있죠. 서울대, 세브란스, 아산, 삼성, 서울성모 이 중에서 공공병원은 딱 한 군데죠. 서울대병원이에요. 네. 서울대병원. 네. 나머지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병원의 대다수 80%가 민간병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한 거 공급자 중심으로 나누는 건 대단히 의료 소비자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실은 이걸 뭐로 하냐면 저는 정치적인 구호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이 문제도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 주민, 경상도 주민, 충청도 주민, 강원도 주민을 입장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바람직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를 두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 소비자 그 취약 그렇죠. 지역의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이게 특정 의료원을 대면 모르겠지만 자 공공의대 우리 있다고 그랬죠. 네. 공공병원은 없느냐? 있지요. 있죠. 네. 각 군에 시도에 무슨 의료원 다 공공의료원이죠. 지역 의료원들. 지역 의료원들 그리고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병원들 다 공공의료원, 공공병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병원을 두고 그 병원이 뭔가가 뭐 기능을 잘 못하니까 우리 또 공공병원을 짓는다? 이 개념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공공병원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그렇죠. 거니까요. 지금 전라도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도 강원의료원, 속초의료원, 강원대병원 많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미국 예를 들면 제가 뉴저지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뉴저지가 대한민국 땅덩이만 하거든요. 네. 미국에선 가장 크기가 작은 주에 속하지만 땅덩이가 우리나라만 한데 큰 대학병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2개요. 우리는 이미 대학병원만 해도 40개가 넘죠. 그렇죠. 분원까지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공공병원, 대학병원을 포함한 이 병원들이 현재 어떠한 것을 잘 못했는지, 어떠한 것이 부족한지, 지역민들은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에 대한 고찰 없이 자 그런 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의대 세우고 공공병원 세워. 이 접근이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의 문제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양이 문제였네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있는 것, 지금 공공병원, 공공의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단히 불편함을 겪어요. 그러면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냐는 것이죠. 절대 그거는 뭔가 안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의료원도 되게 이용을 안 한다고 많이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접근 방식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에는 공공병원의 존재만으로도 공공성이 입증됐어요. 그때는 병원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네.
대표적인 게 진주의료원이었죠. 진주의료원 30년, 40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거 자체로 주변에 눈 씻고 찾아봐도 병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한참 진주의료원 갖고 논란이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인근 몇 킬로 이내에 병원이 열 몇 개예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과 존재만으로 공공성을 입증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새로운 공공성이 좀 필요해요. 공공병원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지역 필수 의료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이 이게 맞느냐. 왜냐하면 너무 고민 없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번 정권 하에서 정책을 집행하시는 그런 여러 학자들이나 아니면 정치인 그리고 교수님들과 아주 반대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는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제 말이 정답이 아니라 네. 17년 의학 전문 기자 하면서 기자라는 건 그래도 청취자, 소비자 입장에서의 보는 시각을 그걸로 훈련된 놈이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는 방향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한 고민 없이 그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제대로 된 진단 없이 어떤 것을 과거의 방식,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공의대, 공공병원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존에 있어 왔으니까. 이미 공공의대도 10개나 있고요. 공공병원도 꽤 많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하느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소비자는 공공병원보다 사설병원, 사립병원을 더 많이 찾는다. 그러면 아산병원, 삼성병원을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료 소비자가 바본가? 공공병원 가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데 가야 되는데 왜 굳이 와? 바본가? 바보라고 국민을 사실은 그러면 그렇게 진단을 내리든가요. 국민 여러분들, 빅5를 찾는 여러분들 정말 바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바보 같은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진단이 그게 맞으면 사실 그럴 수도 있죠. 네. 저 같은 예를 들면 그냥 우리가 정밀로 진단해 보면 우리의 의료 소비 행태가 정말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다른 제가 하는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도에 사시는 분이 전라도에 사시는 분이 빅5 병원을 찾아서 오시는 것을 저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합리적이고 네. 뭐 당연히 그분들의 경험에 입각한 그리고 그분들 되게 의견을 많이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전략적인 의료 소비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뭐냐면 먼저 존중해 줘야 돼요. 왜 그분들은 전라도 경상도에서 서울 빅5로 오시느냐. 그걸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그분들께 물어야죠. 왜 오세요? 그 선택의 심리를 먼저 그렇죠. 이해해야죠. 네. 왜 오세요? 네. 그럼 어떤 거 해드리면 돼요? 이렇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거를 지역에서 어떻게 해줄 수 왜 있는지. 지역에서는 네. 뭐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소비자 중심의 현장 중심의 문제 분석이거든요. 우리 지금 그게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책상에서 고위공무원 혹은 교수님들, 네. 기자들은 아니 교수님들 좀 네. 왜냐면 너무 기자들은 현장을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책상에서 그 현장을 모르시는 교수님들의 얘기가 어쩔 때는 막 많이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장만 돌아다니다 보면 숲은 못 보고 나무만 보게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죠. 그게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건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볼 게 있다. 그리고요.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네. 다른 나라 공공병원 병상, 공공의대 공공병원으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죠. 네. 제가 영국 거를 갖고 왔어요. NHS였는데 네. 그걸로 내셔널 네. 헬스 시스템이죠. 네. 그런데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거 잠깐 말씀드렸죠. 2022년 기준에 신규 외국 의사가 외국인 비율이 63%입니다. 엄청 높은 네,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화면에 보여드리지만 화면으로 안 나오죠. 네. 일단 2022년 기준부터 네. 예? 신규 의사가 외국입니다. 그래서 보면 2016년부터 쭉 돼 있는데 이 분포가 외국인이 이게 이렇게
빨간색 이게 지금 뭐 절반 이상 된 지 꽤 됐죠. 네, 지금 시청자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네. 자료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국 전체 의사에서 외국인 의사의 비율이 외국인 의사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의사들이 이상하죠. 내셔널 헬스 시스템 공공병원 공공의료의 천국으로 맞게 불리던 영국에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외국 의사가 어디냐? 네. 영국이니까 뭐 미국, 독일, 뭐 아니면 일본, 대한민국 이럴 것 같잖아요. 뭔가 선진국의 의사들을 상상하죠 네. 보통. 그런데 볼게요. 2021년 기준에 영국에서 외국 출신의 비율 1위가 인도죠. 2위가 파키스탄, 3위가 이집트, 4위가 나이지리아, 5위가 수단입니다. 뭐 물론 그 나라 의사들이 다 뭐 나쁘다 이건 아니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좀 의료 보건 선진국의 의사들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네. 예, 우리나라 이거 그냥 우리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수단의 의사를 수입한다. 그것도 1년에 63% 수입하겠다. 이 정책하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난리 광화문 다 모이고 그럴 수 있겠죠. 네, 시위하고. 영국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랬느냐? 영국의 의대를 나온 사람들, 그 유수한 의대를 나온 사람들이 자꾸 외국으로 떠나요. 자국에서 의사를 안 하는 거군요. 네. 왜냐하면 너무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 갇혀서 그냥 정해진 월급만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땠냐면 영국의 그 의료 시스템은 의료 성적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아요. 제가 겪었던 사례도 있는데 제가 이제 기자할 때인데 그 유럽, 그 프랑스 특파원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같이 특파원하는 분인데 네. 발목이 계속 아프대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거기는 이제 GP라는 1차 의사한테 먼저 가고 병원의 선택권이 별로 없거든요. 전문의를 만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한 6개월에서 1년도 넘게 걸려요. 일반인을 먼저 만나는 네, 건가요? 만나서. 그리고 그 GP가 정해주는 지금 뭐냐면 5개 정도 병원을 지정해줘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내셔널 헬스 시스템 내에서요. 네. 그런데 그분이 어렵게 6개월 만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만났어요. 발목을 다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그런데 MRI도 다 찍고 했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네. 약 주면서 쉬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아프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MRI를 보내달라 이메일로 받아서 저는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니까 그걸 정형외과 전문의, 우리나라 전문의에게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수술해야 된다고. 거기서는 아무 일도 이거를- 없다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괜찮다고 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그분이 네. 한국에 넘어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안 될 안 것 하고. 같으니까. 수술하려면 너무 기다려야 되고 돈도 돈이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의료 성적의 지표는 나쁩니다. 평균 수명,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저기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거죠? 여기 보면 영국에 그럼 영국 의대를 졸업한 영국은 다 공공의대예요. 대부분이. 네. 영국 공공의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디 가느냐. 의무적으로 내셔널 헬스 시스템에 봉사해야 될 그 기간을 딱 맞추면 외국으로 가는 것도 있는데 네. 내부로 가요. 의사를 안 하나요? 내부 네. 어디? 사설병원이요. 아. 제가 이거는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런던 클리닉 대표적이에요. 런던 클리닉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광고가 당신의 공공병원, 질 낮은 공공병원의 치료를 기다리느라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합니다. 당신이 직접 돈을 낼 그런 각오만 돼 있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우리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게 사설 의료 시스템이에요. 영국에. 어떻게 보면 사설병원 광고에서 공식적으로 공공의료를 비하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제가 보도해서 보여드렸으니까. 네. 근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것도 표를 갖고 왔는데 네. 우리 박 PD 이거 그럼 바로 연결해 돼? HDMI 케이블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그렇지 그러면 않아요. 네,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죠. 네. 보면 그냥 할게요. 이거 뭐 이게 셀프페이. 그러니까 원래는 영국은 전부 다 내셔널 헬스 시스템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냥 돈 본인이 안 내요. 돈을. 근데 이걸 무상의료라고 한다면 전 거기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은 병원에 갈 때 돈을 안 내지만 네.
미리 다 걷어요. 그래서 영국이 GDP 대비 의료비로 내는 비용은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거기는 12%인가 돼요. 우리가 한 9점 몇 %인데 네.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병원 갈 때 돈을 안 낸다고 해서 무상의료라고 한다. 이건 조삼모사죠. 따로 의료용 세금을 걷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세금의 형태든 아니면 다른 기금의 형태든 네. 어쨌든 영국 국민이 내는 돈은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이걸 우리가 예를 들면 경부고속도로 이거 전부 다 그 옛날에 지었을 때 공짜로 지었어 하는 말과 비슷해요. 제가 싫어했던 말이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낼 때 우리가 개인 돈을 내지 않았죠. 네. 근데 그걸 공짜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닌 세금으로 된 건데. 당연한 우리 네. 돈이에요. 그 세금 누구 돈입니까? 우리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걸 공짜라고 정부가 놔주겠습니다. 본인이 정치인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다가 국민에게 다 놔드리면 그거는 공짜예요. 네. 근데 우리 세금 갖고 내 돈 갖고 내가 코로나 백신을 사서 그들이 대행해줘서 맞는데 이걸 본인들이 공짜로 놔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인들의 호도행위예요. 영국의 무상의료 아닙니다. 영국도 그러니까 무상의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렇겠죠. 아프리카에 처음 못 사는 나라. 예를 들면 전부 다 국제의료 단체나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나 네. 세계보건기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세계 각국의 돈을 모아서 주는 나라들 그런 데만 무상의료 아주 최빈국가 최저 보건 후진국들에서만 무상의료가 가능하고 무상의료를 한 나라는 없어요. 조삼모사예요. 그건 저는 그 말은 사실 교묘하게 아까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옛날 정치인들의 속임수라고 하는데 돈은 내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내지 않고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면 2023년 보면 이게 토탈에서 절반 이상까지 절반까지 쫓아왔죠. 셀프페이라는 사람. 셀프페이라는 게 그 약간 사립병원 사립병원이죠. 그러니까 내셔널 헬스 시스템은 어떻다? 저는 붕괴됐다 이미.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네. 현실인 거네요.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 셀프페이는요 되게 비쌉니다. 물론 있습니다. 이게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연계하는 프라이빗 호스피탈이 있어요. 네. 이 경우에는 돈을 본인이 내진 않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셀프페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셀프페이는 진짜 본인이 그냥 돈을 내는 거죠. 이게 이 정도까지 쫓아왔어요. 지금 보면은 지금 금액이 그러니까 621K, 그러니까 62만 1,000에서 27만 8천까지 했으니까 절반은 안 되더라도 40%까지는 쫓아온 거죠. 그런데 영국의 셀프페이는 미국처럼 비쌉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 어마어마하게 비싸. 그래서 누가 가느냐? 진짜 부자들만. 부자들만 가요. 영국은 부자의 의료와 일반 서민의 의료는 이미 구분됐습니다. 셀프페이를 가는 부자 의사, 영국의 좋은 대학을 나오거나 그리고 영국의 프라이빗 호스피탈은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 유수한 의사들도 받아요. 예. 그리고 내셔널 헬스 시스템, 서민들의 가는 공공병원, 공공의료는 인디아, 파키스탄,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 의사들 이렇게 진료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영국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는 건 수단과 나이지리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본인들의 의사 숫자도 부족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끌어써요. 끌어온 거군요. 네. 그냥. 거기다 근데 왜 외국 의사를 수입하느냐? 분명히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영국의 의사들을 계속 교육하고 걔네들을 계속 붙잡아두려면. 네. 그러니까 걔네들 가라고 하고 인건비... 부자들 치료하라고 하고 네. 외국 의사 수입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진짜 영국인가요? 사실 이거 전 듣기만 해도 사실 의료 격차가 지금 심하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심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우리가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 공공의대, 공공병원이라는 개념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모방을 하려고 하고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영국은 이렇단 말이에요. 사실상 내셔널 헬스 시스템. 여기서 제가 한번 이거를 유튜브를 했더니 영국의 한 병원에 계신 분이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제가 다시 알아봤는데 그거는 그 지역 아주 거기에 한한 거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있는 분들은 선택권을 뭐 약간 지역에 따라 좀 다른데 선택권을 뭐 이렇게 대학병원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5곳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네. 곳이 5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은 일단 선택할 곳이 별로 없다. 그것도 GP 거기에 내가 받는 지역의사 GP가 추천해 주는 대로 가고 그것도 되게 많이 기다린다. 그리고 그런 국가의 흐름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려면 이렇게 셀프페이 병원에 가야 되고 이미 열려 있다. 이게 사실 3, 40 이것도 뭐냐면 제 통계 아닙니다. 이거 영국 통계입니다. 영국 국가기관 통계예요. 내셔널 헬스 시스템의 통계예요. 제가 올해 초 이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보자. 영국 그렇게 했더니 공공의대, 공공병원, 공공의료 시스템으로 했더니 결국은 이렇게 오히려 역효과.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권을 잡으신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마음과 다르게 간다. 의료격차를 해소하려고 이런 제도를 도입했지만 사실은 더 이걸 악화시키는 결과가 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볼게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 그다음에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런데 스위스는 사실은 뭐 상당히 좀 제가 뭐냐면 스위스 제네바에 네. 가려고 했었어요. 그 WHO에. 그러니까 1년 정도 연수를. 근데 가다가 어떻게 잘 안 돼서 얘기가 잘 안 맞아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어쨌든 가기 직전까지 갔을 때 거기 이제 병원 의료 시스템을 인수인계 받아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인수인계 받냐면 우리나라에서 거기 그 특파원으로 가 계시거나 연수 가 계신 분,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이런 분들이 거기 연수가 계신데 네.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일단 응급을 처리할 수 있게 가장 비싼 보험을 한국에서 들어와라.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 대비해서. 네. 네. 그리고 응급이면 어쩔 수 없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병원을 되니까. 가고 네. 응급이 아니면 전부 다 한국을 갔다 와라. 비행기표를 네가 비즈니스를 타고 와도 비행기 값이 남는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게 받는 것보다 인수인계예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무원님들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스위스는 뭐 약간 공공병원하고 이 보험하고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영국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 제도가 지금 손봐야 될 건 되게 많지만 교정해야 될 건 많지만 그 해답이 다른 나라에 있느냐? 저는 다른 나라에 해답이 있는 나라를 못 보겠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기사 쓸 때 정말로 다른 나라 참조할 게 있는 나라가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취재를 해서 그게 맞다면 반드시 보도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점을 배울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공공병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공공병원 분명히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작년에 나온 OECD 헬스 데이터에서는 각국의 공공병상의 비율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럴까? 왜냐면 이제 공공병원 병상을 늘려야 된다는 분들의 주장은 항상 OECD 헬스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이 9. 몇 %, 10%가 안 돼서 제일 낮다. 적다. 우리가. 제일 적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려야 된다. 이러는데 공공병상이 그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4년 데이터에는 없지만 이전의 데이터 보니까 2022년 데이터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데이터에 보면 가장 공공병원 병상 비율이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짚어야 될 건 뭐냐면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공공병원 병상 비율이 낮아요. 다른 나라는 높아요. 네. 그런데 보건의료 지표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좋아요. 네. 다른 나라는 나빠요. 그러면 공공병상을 늘려야 합니까? 줄여야 합니까? 이게 어떤 데이터는 공공병상이 늘어날수록 의료 보건 지표가 낮다고 반비례하다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표를 쓸 거면 아웃컴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일본이 좋다는 건 뭐 전 세계 다 알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지표를 들이대는 게 너무나 뭐냐면 약간 저는 뭐냐면 국민들 저의 시청자를 조금 너무 얕잡아 보는 거 아니냐.
좀 악의적인 느낌이 저 있다고 바로 그거예요. 생각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네.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에 해당하는 결과를 보여줘요. 물론 어떤 OECD 헬스 데이터의 아웃컴을 공공병상 개수만으로 하는 것도 되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A는 B다 바로 이걸 연결짓기가 초등학교 어려운 수준이다. 거니까. 근데 이 결과는 주어지지도 않고 단순히 우리나라가 일본도 낮거든요. 우리나라가 공공병상 비율이 낮다는 거 이유만으로 공공병원을 더 지어야 된다는 건 더 초등학교적 발상이에요. 전 그 부분이 너무 화가 났어요. 이분들이 도대체 우리 뭐 삼각함수, 이참수 배우든 간에 변수가 있으면 그 결과까지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OECD 공공병상이 낮아서 우리는 뭐가 문제인데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뭐가 문제인데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분들과 2020년에 아주 크게 논리적 다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1대7로 싸웠는데 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7단체에서 저와 의견을 달리했는데 똑같았어요. 논리가. 공공병원이 병상이 낮기 때문에 높여야 된다. 아웃컴을 보자. 그때 우리 코로나 한창이었거든요. 코로나 결과도 우리나라가 훨씬 좋고 OECD 헬스데이 데이터도 결과가 훨씬 좋은데 왜? 그 이유만으로 우리나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낮아서 코로나도 더 잘 대응하고 의료 성적도 좋으면 걔네들이 영국과 독일과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좀 공공병상을 줄여야죠. 우리나라 결과가 좋은데 우리나라 따라해야 되는 거. 그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면 이렇게 공공병원 공공의대에 대해서 제가 걱정하느냐. 의료 소비자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원도민, 전라도민, 충청도민, 경상도민에서 출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거기 의료를 잘 이용하지 않고 네. 그 지역 의료가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데 소비자의 좀 심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데이터만 보고 부족하네 늘려야겠다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생각했다라는 네.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지금 이렇게 공공병상, 공공의대를 주장하는 데이터 근거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뭐냐면 의학 전문 기자 17년 하면서도 정답은 잘 못 찾았어요. 정답은.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보도에 한 번도 얘기를 못 했던 것들인데 네. 소비자 중심으로 간다는 건 뭐냐? 사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더 늘려주고 보강해 주는 것 아닐까? 그러면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빅5 병원을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시는데 빅5 병원을 다 못 오게 해라. 이게 맞는 것일까? 여기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었어요. 이걸 문제 삼아야 하느냐는 네.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제일 좋은 거는 빅5 병원 같은 의료 서비스, 퀄리티가 좋은 의료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공급하는 게 더 맞는 방법 아닐까요? 전반적인 의료 수준을 올리는 네. 게 좋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그래요.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려면 지역에서만 강제 예를 들면 10년 그 의무 기간 더 썼죠.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육사, 공사, 해사 이런 사관학교에서 별도의 티어로 의대에 진학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의관 할 때 장기 군의관 중에는 육사 출신, 해사 출신, 공사 출신의 군의관이하고 같이 생활했어요. 네. 그분들 과가 어느 과가 제일 많냐면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의무 복무 기간이 딱 7년이거든요. 네. 7년 하고서 개원하신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통계를 취합하고 싶어서 국방부에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육사, 공사, 해사 출신들의 지금 현재 그 진료과 분포와 이분들의 현재 위치, 근무 상태 국방부에서 안 줬어요. 안 줬어. 실은 올해도 2025년에도 SBS 후배 기자가 이걸 취재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요청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다가 저한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고 내가 야 국방부가 안 주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는데 나도 까였어 네? 된 거죠. 지금 이것도 우리가 안 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7년은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10년 갖고 될 거냐.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별 차이 3년 늦는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국에서 지역의사제를 네. 해봤어요. 영국은 이미
오랫동안 지역 의사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0년, 30년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 자료가 2024년도에 나와서 제가 그것을 보도해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지역 의사들을 해봤더니 지역에서는 지역의 그런 주민들만 받겠죠. 그러면 아마도 영국도 고령화가 진행돼서 지역은 고령화, 노인 환자 중심, 만성기가 아니라 이제 급성기 환자가 아니라 만성기 환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네. 거기도 대도시는 뭐 젊은 사람, 노인 골고루 사니까 여러 급성기 질환들을 보겠죠. 똑같은 난이도의 예를 들면 심근경색으로 찾아갔을 때 환자를 봤을 때 지역의사 10년 이상 복무한 지역의사와 대도시의 의사하고는 생존율의 차이가 벌어졌어요. 아. 이게 영국에서 논문이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그럴 것 같잖아요. 솔직히 경험치가 쌓이는 속도가 다를 것 같아요. 의료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봐요. 시골에서 봉사하는 의사 박수 치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0대 때 가서 한 15년 정도 그 시골에서만 하시면 그분은 대도시에서 다양한 환자를 본 의사보다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의사는 계속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대도시 종합병원에서는 동료 의사들과 끊임없이 공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외딴 병원에서 소수의 의사들은 그러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의료의 본질적인 특징도 있는 거예요. 사실 매년 최신 지견이 바뀐다고 네. 하더라고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만 지금 나온 상태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영국이 먼저 내놨으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봐야죠. 참고해야죠. 다시 물어볼게요. 경북대, 전라도, 그다음에 경상도 주민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공공의대 나와서 거기서 장학생 선발한 사람들이 거기 공공병원 지어서 거기서 진료를 하면 강원도 주민들, 경상도 주민들, 전라도 주민들은 빅5 안 오실 것 같으세요? 제가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저는 저 안 갈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급하면 어떡해요? 예를 들면 지금 공공의대에 있다고 그랬죠? 강원대, 전남대, 경북대, 네. 신생공공의대가 그 기존에 30년 넘은 그 명문 의대보다 더 좋은 퀄리티의 의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생공공병원이 경남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강원대병원보다 더 좋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면, 누구 입장에서, 도민 입장에서, 지역 주민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생각하면 저는 너무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할 것은 있는 그대로 거기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공의대, 공공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어느 분은 댓글을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코로나 때 공공병원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했냐. 역할을 또 하셨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도 공공병원에 계신 분들이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소비자의 문제로 다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생각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때도 우리가 교훈이 있어요. 그때 어땠냐면 대표적인 사건이 국립의료원이 정말로 코로나 중심병원으로 전국에 있는 병원들을 안배하고 조절하는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 업적은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빅5 의대 출신의 감염내과 전문의가 국립의료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열심히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네. 돌연. 한창 그때 코로나 때 네.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왜 그만두셨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코로나 환자만 보니까 전반적인 나의 의료 실력이 퇴보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더 이상 쌓을 수 없고 경험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어떤 아펜디스 맹장에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암에 걸리거나 이런 거를 매이지 않고 그런 환자들은 그냥 두고 이 감염병만 보니까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그때 전쟁 같은 상황을 막는 거에는 너무 공공병원에 계신 분들이 좋았는데 감당해 주셔서 우리가 혜택을 받는데 정작 그분들은 내부적으로 그냥 일단 계속 같은 코로나 환자만 보게 되니까 전반적인 감염병 그다음에 다른 감별 진단 이런 것들을 못하게 돼서 그만두시더라고요. 저 그때 그게 저에게 어떤 죽도를 때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 생각해낸 개념이 코로나를 이런 팬데믹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감염병 병원이 대책이 아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우리 환자 몇십만 명이었죠. 그렇죠. 몇십만 명이었는데 감염병 전문병원 10,000개짜리 만든다고 해서 감당 가능합니까? 안 되겠죠. 네. 그때 우리가 알아야 했던 교훈은 모든 의사가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팬데믹 같은 감염병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좀 그렇죠.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는 거죠. 외과 의사, 위암을 수술하는 의사도 코로나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역량과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위암 환자 코로나 감염됐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다 나을 때까지 그럼 미루지 않고 괜찮아요. 저희는 위암 환자도 괜찮습니다. 이걸 제일 먼저 분당서울대병원이 했죠. 코로나 감염 환자의 간암 환자라고 저 기억하는데 코로나 감염된 간암 환자로 분당서울대병원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각 그 병원들이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능력을 나중에 갖추게 되니까 외과 병원에서도 뭐 코로나 감염됐다고 수술을 미루는 일이 없었어요.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를 모두 미루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나을 때까지 아니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 괜찮아 우리 감당할 수 있어 의료진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정답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공공병원이 다 열심히 일해 주셔서 참 감사한 일이긴 한데 이것도 그런 팬데믹을 위해서 공공병원을 늘려야 되는 것도 사실은 지금 레트로그레이드하게 우리가 복귀해 보면 맞지 않다. 모든 병원이 코로나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랬죠. 실제로 인천 지역에서 인천의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주임 교수가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겁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 지금 당시 인천의 공공병의료원에서 온 환자 2명이 있는데 에크모를 달 만큼 위중한 환자. 그 의료원에서는 계속 에크모 달 만큼 위중한 환자는 다 우리한테 보낸다고. 근데 실은 그때 중환을 왜냐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웬만한 그때 제보받았던 그 의료원에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도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게 그 의료원의 잘못은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에크모를 달 중증 환자를 보지 않아서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건 환자로 해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때 그 의료원의 결정이 저는 맞다고 판단해서 그걸 잘못이라고 제보하신 분은 좀 서운했지만 보도를 안 했는데 거기서도 뭐냐면 평소에 중증 질환을 다루지 않고서 갑자기 어떤 사건이 왔을 때 팬데믹이 왔을 때 중증 질환을 다루기는 어렵다. 의료는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시 지역의 공공병원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환자들을 보는 계속 지역 의사제로 경증 환자 만성 질환을 보면 그렇게 팬데믹 중증 환자가 생겼을 때 감당하기가 어렵다. 의료의 특징이다. 이게 너무나 해결하기 정답을 갖고 있는 의료가 나라는 없지만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정답이 아니다. 이건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미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답습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의 좀 공공의대 확충하고 공공병원들 늘리는 게 좀 지역 의료원에서 좀 3차 병원급의 진료를 할 수 있게 만들자 이런 의도인 거죠. 뭐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 더 쉽지 않겠죠. 저 사실 듣고 보니까 이제 공공병원들은 1차 진료, 2차 진료까지는 뭐 역할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중증 질환자 같은 3차 병원급의 질환자를 만나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의 필수 의료가 사실 만성질환 의료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걸 지역 강원도민, 전라도민, 경상도민이 그걸 걱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중증 응급이 생겼을 때 내가 서울로 꼭 올라와야 되느냐, 트랜스퍼 돼야 되느냐. 이 부분에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있는 만성질환의 관리 이것 때문에 지금 공공병원, 공공의대 증원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맞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따져봐도 다른 나라의 사례 그리고 의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있었던 이런 우리나라의 사례들만 따져봐도 사실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네. 저는 우리나라는 어때야 되느냐. 나누는 게 아니라 집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 사립이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네. 일단 뭐냐면 그것도 그래요. 공공이냐 사립이냐 이 공급자 중심으로 낮추지 말자. 이걸 의료의 공공성.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가 의료 소비자에게 가는 의료 서비스가 좋으면 됐지. 그것만 따지자. 누가 공급하느냐보다 그걸 중심으로 따지자. 우리 국민들이 바가지 안 쓰고 좋은 진료 받는다. 그거를 1차 목적으로 두자. 누가 공급하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이게 외상센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낭만닥터 김사부로 막 해가지고 막 했던 중증외상센터. 원래 이건 제가 이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때 학회에서도 그 공급자적인 학회에서도 우리나라에 한 5개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이권이란 건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내가 이 지역에 중증외상센터를 세워야 나의 공으로 되니까 이게 나눠졌어요. 무려 17개나 세워졌죠. 지금은 더 늘었나요? 지금 그게 권역응급의료센터 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권역응급의료센터하고 네. 권역외상센터는 좀 다릅니다. 권역외상센터. 권역중증외상센터. 네. 이것도 별개로 나눠졌어요. 네. 요거 얘기하려면 좀 복잡하시니까. 복잡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입니다. 네. 그런데 공공외상센터에 근무하시는 현직 외과 교수들한테 물어보면 숫자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거를 운영하기가. 그래서 중증외상센터, 권역외상센터에서 경증이 많은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많아요? 병원장이 다 보라고 한다. 그래서 병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왜 다 보라고 하냐? 경증 환자도. 동찬아 네가 와서 들여다봐봐 숫자. 경증 환자 안 받고 놀면 무조건 계속 적자야. 그럼 저거 병원 폐쇄해?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경증 환자까지 24시간 풀로 돌려야만 어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의 수지 타산을 맡겨야 되는 거니까 중증외상센터들이 경증 환자를 많이 봐요. 그러면 경증 환자를 많이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의료진들은? 빠지고. 중증외상을 네. 보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예 한 2군데 혹은 3군데를 24시간 중증외상으로 풀 가동돼서 그 병원도 수지 타산이 맞고 그리고 그냥 거기에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우리 외과 의사들 풍족하게 해서 안 힘들게 풀 가동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통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나라 땅덩이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니까 취약지구별로 그러니까 의료 이송 시스템, 트랜스퍼 시스템을 갖추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이 강해요. 병원 수를 곳곳에 다 배치해야지 이게 네. 아니라 빠르게 이송할 수 있는 헬기라든지 다 17개에서 17개가 전부 다 어렵게 생존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근데 애당초 문건을 봤더니 그게 한 10몇 년 전 된 문건이에요. 거기 애당초 설립할 때. 그때 문건을 봤더니 그때 애당초 학회는 공청회에서 5개 정도를 얘기해서 우리나라에 5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그런데 이게 17개 된 이유를 물어봤어요. 근데 왜 17개나 되냐 했더니 지역별로 전부 다 당시에 의원님들이 우리도 해야 된다. 우리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갖고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중증외상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다? 좋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의료는 우리의 삶의 문제고 이걸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임기,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료는 좀 본질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걸 잘못하면 지금 우리 섣부르게 디테일을 잘못하면 영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 있는 사람이 받는 의료와 돈 없는 서민들이 받는 의료가 이렇게 격차가 생겼다. 그리고 그 격차는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냉정하게 그분 그 보건 후진국의 의사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자국민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된다. 이렇게 됐다는 거. 이거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지금 뭐냐면 아마 지금 현 정부가 그 관세 협상 이런 것 때문에 바빠서 그런지 네. 아직 이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청회 때나 이럴 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러 자료들 이런 것들을 쭉쭉쭉쭉쭉 봐서 진짜 우리가 가는 게 맞느냐. 예를 들면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영국의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뉴스를 우리는 사실 보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영국 뉴스, 유럽 뉴스 보면 막 이런 뉴스로 도배를 합니다. 제가 2025년도에 이제 영국 그 자료들 보도들 보면 난리 납니다. 난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사설 병원이 들어서야 공공병원이 갖고 있던 딜레이가 좀 해결됐다. 그래서 한 달 만에 무릎 수술 받은 환자가 막 대서특필돼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도 안 걸리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해 나온 그 영국의 더 선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동안은 막 2년 정도 기다렸다. 영국의 내셔널 헬스 시스템만을 갖고. 근데 이 프라이빗 호스피탈과 연계돼서 이게 활성화되면서 와, 그래도 한 달 만에 수술 받은 사람이 막 사진까지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다른 나라에서 찾을 필요는 찾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건 또 고령화 문제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고령화가 되게 심각하죠. 그렇죠. 네. 자, 이건 제가 보도에 한 바가 있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지출 예상은 올해 59조고요. 2040년에는 177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네. 그러면 이 의료비를 지금 그대로만 하더라도요. 지금 그대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당시 보험료를 내야 되는 우리 박 PD 같은 놈들은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혀가 짧아서 그래요. 님들은 이렇게 200만 원 월급에 뭐 네. 추가부 200만 원 이렇게 내야 돼요. 이렇게 내다 보면 놈이 되는 거죠, 뭐. 힘들게 살다 보니. 저는 제가 65세가 넘어야 돼서 이거를 제가 뭐냐면 베이비 부머 시대 맨 마지막 세대예요. 네.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맨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 세대예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지금 이대로 안 받고 싶어요. 저는 제 소득 기준으로 더 많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싶어요. 젊은 여러분들께 내 병원비, 내 보험비 안 바라고 싶어요. 물론 아깝긴 해요. 제 건강보험료 정말 꼬박꼬박 내왔고 제가 병원을 이용한 횟수가 거의 없어서 별로 없어서 저 완전 손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 65세 이후에 제 건강 병원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무거워지는 거 저 싫어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만 가도 여러분들의 부담은 커지는데 여기다 더 높여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의료비를 줄여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더 줄여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의대 증원과 전문 간호사 제도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의료 공급자 중에서 가장 임금이 높은 사람이 의사고요. 그 다음이 전문 간호사입니다. 의사를 많이 뽑을수록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를 많이 뽑을수록 의료 비용은 증가합니다. 고령화 전문 의료와 인력들, 네. 맞지 않아요. 물론 좋겠죠. 의사 많고 전문 간호사, 전담 간호사 많으면 좋겠죠. 고급 인력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네. 근데 그러면 지금 이대로만 가도 여러분들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이렇게 비용까지 늘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령화 의료에 대한 대책은 분명합니다.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 더 낮춰야 됩니다. 의사는 WHO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의사는 캡틴 역할을 해야 된다. 의사의 역할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 누구에게? 간호사 선생님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도 대단히 고비용의 인력입니다. 간호사 선생님도 간호조무사에게 내려놔야 되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간병인 일반인에게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료 비용을 내려놔야 된다. 당연히 퀄리티 떨어지죠. 퀄리티 떨어진 걸 감수해야 된다. 우리
마무리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어보면서 정말 이 공공의료가 어떻게 보면 전 정부에 이어지면서 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조금 국민들에게 많은 전과 같은 반감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미 조금 다른 나라에서 문제점도 많이 발견됐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이걸 저는 그래서 뭐냐면 정치인에게 맡기지 말자. 정치인들은 임기제고 그다음에 자기 지역의 이 한계를 극복하기 좀 어렵다. 이거 의료 문제만큼은 우리 소비자 중심으로 사실 이것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진보 보수의 문제 이런 게 있나요? 네. 그건 있어요. 65세 고령층과 젊은 층의 이 세대 갈등적인 요소는 있어요. 아까 또 말씀하신 건보료 그런 부분. 관련해서, 네. 아마 제 친구들 한 절반은 싫다고 할 거예요. 내가 낸 돈이 얼마인데 그럴 거예요. 그런 건 있지만 진보 보수의 문제는 아니고 이런 의료 제도만큼은 우리 소비자 중심, 의료 소비자 중심 그리고 서민 중심. 돈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아서 다 하시겠죠. 솔직히 그렇죠. 영국도 다 알아서 하는데 서민 중심으로 다시 생각해봤으면 그런 마음에서 오늘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 요즘에 좀 정책 추진하는 것 중에 뭐 전국민 주치의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저희 조동찬 교수님과 네 번째 시간으로 의학보도와 공중보건 커뮤니케이션 기준에 대해 좀 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동찬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